60살에서 74살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1차 접종만 마쳐도 당장 다음 달부터 직계가족 모임 제한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62명으로 지난 1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과 아들의 공기업 취업 과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당시 이 차관의 경력을 몰랐다는 일선 경찰서의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서장까지도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등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여야의 공식적인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4차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중랑역과 인천 제물포역 등 모두 8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3차까지 선정된 후보지 38곳 가운데 12곳에서 주민 동의 10% 요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관절보금 가벼운 발품 관절보금 건강한 인생을 위해 관절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관절보금.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체력적으로든 뭐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일을 해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뭐든 시작해봐야지. 건강관리의 쉬운 시작, 삼성화재 NEP. 건강보험은 삼성화재.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친여 인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뒤 수임한 사건들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합쳐서 2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만큼 이해 충돌과 전관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의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배제를 제안했다는 의혹 등도 쟁점입니다. 한마디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청문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인 셈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방어하며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정책 질의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과 달리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국회 취재기자연결해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잠시 뒤에 인사청문회가 속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앞서 오전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놓고 30분 넘게 이어진 여야의 기싸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후에는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라임 옵티머스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이에 대해 김호수 후보자는 펀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변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학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 배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임을 아직 못했고요. 인사청문회가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취임하게 후보자님, 되면 검토해 이 자리는 보겠습니다. 바로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공기업 취업 당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직업을 써놓으면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 김호수 후보자는 해당 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이 밖에도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선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후에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오후 청문회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수임과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라임펀드 부실 판매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의 법률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배임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변호인단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차관 재임 시절 남부지검으로부터 라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변호인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입을 닫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를 망각했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어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오후에는 조국 흑서 저자로 참여한 서민 단국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과거 김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점 등을 들어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을 경우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의 주력인 중앙지검을 책임지는 검사장이 피고인이 돼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의 공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면 봐주세요. 네, 참 민망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그리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 공수처,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등이 그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서 새롭게 저는 조명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인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진술도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3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곳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을 했던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습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제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소명을 하시겠다는 건지. 재판을 봐가면서 판단해 주시죠.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바는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검찰의 네,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일단 기자들에게 발언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또 검찰개혁과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재판부에게 이번 기소가 당당한 것인지 호소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면서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북한도 호응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백신 접종자 우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1차 접종자란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뜻하는데요.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한데 조부모 2명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달부터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 이용시설도 다음 달부터는 가능해집니다. 1차 접종자나 예방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한데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까지도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면 7월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각종 모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2번 다 받고 14일이 지나면 5명이나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차 접종만 받은 사람들은 7월부터 공원과 등산로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야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종교활동에서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현재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센티브는 재검토됩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면 10월에는 방역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인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인센티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1차 접종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조치 등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방역 차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1차 접종이 효과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접종 완료자에게만 방역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함께 빨라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곳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송파구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0일입니다. 현재 교회 문 앞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지자체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2주 동안 해당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이곳 교회 교인의 가족 2명이 추가 감염돼 현재까지 이곳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1명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한 겁니다. 전국 곳곳의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충남 당진시 교회와 대전 대덕구 교회에서 각각 91명과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구 달성군 이슬람 기도원에서는 라마단 행사에 참석한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7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3월 17건 정도의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36건으로 배 이상 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어제까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 대부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종교시설에서 백신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소모임과 성가대 활동 등 종교 활동을 더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광주시 선교센터 관련 집단 감염이 어제 1명 추가돼 누적 31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3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277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와 지난주보다도 30명이 늘기도 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아 확인했더니 36%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4%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1,390건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공, 인도,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전파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선제적 검사 대상을 늘리는 등 관리 감독 강화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며 비대면 종교활동, 마스크 착용과 적정 인원 관리 등 기본적인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가졌던 청와대 오찬 간담회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과 대통령께 국민과 야당의 절절한 목소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짧은 오찬 시간에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데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김 대행께서 다녀온 전체적인 소감과 함께 오간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기자 여러분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 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합의문 발표와 관련된 설명이 있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하게 한미 정상회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가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민생 문제, 당장 못 먹고 살겠다. 매일매일이 내일이 걱정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형태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차후에 답변을 하실 것은 또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저희 판단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안을 보는 인식, 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타는 심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장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안심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국민들은 아직도 도대체 다른 나라 선진국 몇몇 나라를 비롯해서 이미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날이 올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달라, 안심해달라는 말씀만 하고 계셔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서 공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백신의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이 어떤 종류, 내가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백신의 선택권, 그리고 마스크를 언제 벗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달라. 막연한 희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청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이것이 행정당국의 조치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정부가 소급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는 물론이고 현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각종 경제를 옥죄는 정책,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 세금 폭탄 문제, 집을 가지는 것도 고통이고 또 못 가져서 또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그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상화폐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그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을 필요한다는 여기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탈원전 정책, 한미 회담에서도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합의까지 한 마당에 국내에서 탈원전하게 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니 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미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구체적 행동이 없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조금 전 밝힌 내용에는 백신의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의 선택권과 관련한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맞는다라는 말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폐기는 물론 경제를 옥죄는 정책 전환도 요청했다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0명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 이용자 7명과 가족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9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식품 가공업체에서 직원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어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직원 1명이 먼저 확진돼 직원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세종과 대전에서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 16일에 숨진 장흥경찰서 소속 55살 A 경감의 순직 인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이 인정되면 A 경감의 유족은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고인은 현충원 안장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법도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하루하루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체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근처 한 식당. 남녀 공무원 7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속에 나온 식당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이곳에서 약 20여 분간 머물며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 등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버젓이 5명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우려는 그동안 방역당국이 수없이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따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저기 책상이 나오려다가 이제 간단하니 빨리 먹고 나가자.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이를 인지한 뒤에도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윗선으로도 보고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다 불러가지고 주시고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이런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동안 생계 위협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들에게 방역당국이 일련의 내로남불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전제 조건인 2분기까지 1,300만 명 접종에 미치지 못할 경우 7월 이후 인센티브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현재 상황,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경향성이 수요일부터는 또 평일 기준으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최근에 뭐 일부 평일 기준이었을 때 500명대를 보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평일 기준으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고착화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주말 휴일 효과가 월화를 지나서 사라지면서 이런 그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개별 사례를 하나 좀 보면 대구 지역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또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의 그
그 특성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관련해서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19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한 2주 정도 만에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단 이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원을 노출하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 종업원들이 계속 매일 오는 손님들과 동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표본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집단 감염 200명에 해당되는 전원이 아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업종의 특성,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요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퍼졌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확히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표본 검사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검사 건수를 굉장히 확대를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현재는 표본 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최근 결과는 35%대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체 사회에서 확진자의 한 30% 이상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거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5.6%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 중에 일부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 가운데 분석을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5.6%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전수 검사를 해도 비슷한 수치 정도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검출률을 산정할 때 나오는 그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검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른바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용한 전파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정도는 이렇게 방역 당국이 파악한 검출률보다 더 높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변이 바이러스를 특정해서 진단할 수 있는 감별진단법도 도입을 해서 빨리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의 시스템 수준에서 표본 검사를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기 시작했던 게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보통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유입이 된 지 한 4개월 정도 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2개월 남짓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유입됐을 때부터 한 30%대까지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6월, 7월이 넘어가게 되면 50%까지 넘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6, 7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특히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우세종 또는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얘기까지 해봤고요. 돌파 감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에 확진된 사례가 총 4명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일단 방역 당국은 이게 뭐 잘못되거나 놀랄 만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예방률이 94%, 95%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대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감염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 감염이 됐을 때에는 임상 증상이 백신 접종 안 하신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미할 거다. 그리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오히려 또 다른 추가 전파를 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미국 CDC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됐을 때 추가 전파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가설 수준이고요. 정확한 판단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형성되기 전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백신 접종 2차까지 다 완료를 하신 다음에도 실제로 감염의 우려도 있고 내가 감염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대상이 백신 미접종자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하신 다음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 준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육부가 2학기 유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 추진 방안을 논의해서 다음 달 안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 대상이 좀 극히 일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등교 계약은 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집단 내에서 감염원이 유입이 됐을 때에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한 50% 이상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더 많은 접종률을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2학기부터 전면적인 등교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부터 전면 등교 계약을 시행을 하다 보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를 했는데 새로 나온 내용이니까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7월 이후에 적용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방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적 모임, 다음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관련된 내용인데 예방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그리고 실외 의무화 완화, 그다음에 음식 섭취나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 등 여러 내용들이 좀 담겼는데 결국 핵심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두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의 인센티브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사이에서 많이 고심을 했다라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일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1차 대상자들을 대폭 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까지 접종을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고 돌파 감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접종만 받아도 상당한 수준의 예방률을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번 방역 조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접종 대상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시설 부분 중에서 입소자와 면회객 양쪽의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를 하게 되면 대면 접촉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접종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나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면회객인 경우에 만약에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입소자인 그 연로하신 분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기대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역당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수용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안인데 한 가지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뭐 무료 맥주를 공급을 한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억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인센티브만으로는 충분히 해결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수용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할 거다라고는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백신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우리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백신, 뭐 노바백스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백신들이 빨리 국내로 수급이 되면서 다양한 백신들이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인센티브적인 부분과 그리고 백신의 어떤 옵션의 다양성 부분이 함께 수용률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정보성 관련된 내용이어서 관련된 그래픽 있으면 좀 크게 띄워주십시오. 내일부터 잔여 백신, 그러니까 이른바 노쇼 백신에 대해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그 백신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 부분 노쇼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그 백신분은 또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분한 양의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도스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이신 분들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 중에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내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을 하면 어떤 의료기관에 백신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서 백신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편해진 방법인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다 병원들마다 전화를 해서 잔여 백신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는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반면에 우리가 앱상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KTX 예매하듯이 창구에 가서 우리가 그 티켓을 구매하는 대신에 앱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가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2차 접종 그 예정자들이 백신 수급 계획에 따라서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추가 잔여 백신, 노쇼 백신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1차로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또 적정 기간 이후에 2차 접종을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잔여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2차 접종도 그 제대로 된 적정 기간에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연하죠. 1차 접종을 맞게 되면 의료 시스템 상에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부터 계산을 해서 2차 접종 대상자가 됐을 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잔여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잔여 백신을 맞더라도 그 기간부터 일정 기간 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일정이 설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간편한 신청으로 원하는 사람은 미리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백신 폐기량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이 청소년,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약 명순 대상자는 3,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예방률이 100%다 이렇게 설명을 모더나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백신 접종을 맞았던 이 대상자들 중에서 확진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효능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 효능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비슷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특히 12세에서 17세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제 지금 모더나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이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이 도스 문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백신을 투여를 해야지 안전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만 확보를 된다라고 하면 효능 부분은 우리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그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전혀 0명의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대조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신을 아닌 다른 위약군에서도 4명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모더나 측에서 100% 예방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 자체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앞서 노쇼 백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1시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또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맑고 따뜻한 봄 날씨 느끼기 참 어렵습니다. 서울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고 있고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진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또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이들 지역은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낮까지 요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제주 남부와 동부에 최고 8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북부, 서부에는 10에서 3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21도,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익숙한 분들 많으시죠?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있기 전 우리에겐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모델로 삼았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1세대 SNS 싸이월드는 일촌, 파도타기 등 다양한 신조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싸이월드는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론칭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는데요. 2001년에 미니 홈피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듬해 1위 커뮤니티인 프리첼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SNS 시장에서는 명실공히 1위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변화가 빠른 IT 시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싸이월드는 이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각종 해외 SNS의 등장은 싸이월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지면서 회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결국 20년 만에 싸이월드는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사실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SNS는 싸이월드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동문을 찾아두는 아이러브스쿨, 또 카톡의 시초라 불리는 네이트온과 버디버디 등 PC 통신에 기반한 커뮤니티는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추억으로만 남을 뻔했던 싸이월드가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월 새로운 주인이 나서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어제부터 사이버머니인 도토리를 환불해주기 시작한 건데요. 서비스 중단 당시의 도토리 잔액은 38억 4천여만 원, 무료분을 제외한 환불 규모는 24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저런 이유로 서비스 재개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지금은 7월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기존에 SNS를 주력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기존 SNS 강자들이 있는 데다가 SNS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현재 이 싸이월드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아예 컨셉트를 완전히 바꿔서 메타버스 또 가상현실, VR, AR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보면 그 속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때 가입자가 3,200만 명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국민 SNS로 군림했던 싸이월드. 과연 이번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이 조금씩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서울과 인천의 역세권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상 83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 후보지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후보지 발표에선 수도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이 포함됐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오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그리고 인천 3곳 등 모두 8곳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 일단 서울은 모두 중랑구에 속한 곳입니다. 중랑역과 사가정역 그리고 용마산역 주변이 주거와 상업이 결합한 고밀지구인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고요. 면목동의 용마터널 그리고 상봉터미널 주변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저층 주거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은 3곳 모두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역 그리고 부평구의 동암역, 불포천역 주변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8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1,600가구인데요. 정부는 이번 지정에 따라 이사 대책의 공급 계획 물량 83만 가구 가운데 22만 8,400가구만큼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태현 기자. 그런데 일각에선 이사 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가장 크게는 이사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에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그리고 주민동의 같은 수렴은 진행할 수 있지만요. 예정지구 그리고 최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 청산과 같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여러 보상책 역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앞서 발표한 1차에서 3차까지 후보지 38곳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2곳이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10% 동의는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데요. 은평구의 중산 4구역과 수색 1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 확보도 원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도심 주택 공급 목표 물량이 4만 8천 가구인데 지금까지 확보한 후보지는 그 2배가 넘는 10만 9천 가구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높은 호응을 보여줘서 사업 후보지 발굴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넘겨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경제, 흔히 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하죠. 그런데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어디가 터널 끝인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지난 한 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직격탄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해마다 증가하던 수출 기업 수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감소한 수출액과 수입액이 또 모두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5.5% 감소했고 수입액은 4,600억 달러로 7.2% 줄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액 감소는 2년째입니다. 수출의 경우 대기업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기업 수출액은 3,225억 달러로 평균 감소보다 높은 7.3%나 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무역 집중도가 커졌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5.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대 무역 집중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작년에 반도체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97%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준대는 신규 수출 중소기업의 진입이 전년 대비 0.6%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올해 3월 이혼이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이혼 건수는 9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700여 건, 그러니까 24.4%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불안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법원이 휴정하면서 이혼 건수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기존의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추가 지원금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최대 9만 5천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기존보다 4만 8천 원 정도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 기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당시 단순하게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는 경찰의 해명,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 수사팀과 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마 의혹까지 일었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11월 6일입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지 시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이자 택시기사가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9일이었습니다. 서초서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 형사과장도 같은 날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는 직원 1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조직적으로 이 차관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형사과장인 A경정은 몰랐던 내용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조사 중이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달 22일 남양주에서 커다란 개에 물린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아직도 개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유가족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붉은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야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내 CCTV에서 사라졌다가 곧 다급하게 내려오는데 성인 덩치만한 개가 팔을 물고 있습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더욱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좀처럼 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사투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힘겹게 언덕을 내려옵니다. 길 건너 공장 앞까지 도착해 쓰러져 있는 걸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바로 신고한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여성을 문 개는 몸 길이 150cm에 무게 25kg을 넘는 정도였습니다. 신고 이후 붙잡힌 개는 시청 소속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졌는데 추후 안락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개 물림 사고는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견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줄을 찾던 흔적이 확인됐고 잡힌 장소도 불법 개 사육장 앞이었지만 사육장 주인은 견종이 자신이 키우는 개와 다르며 견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찾기 위해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3월 달부터가 정가 진술이고 그들은 뭐 작년에도 뭐 봤다 이런 경우가 흔히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딱 가능성을 두고 지금 뭐 쫓고 있는 중이에요. 경찰은 사고 이전에 해당 개를 본 적이 있거나 견주를 한다면 남양주 북부경찰서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사설을 주요 일간지 가운데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아사히는 올림픽 취소 결단을 총리에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 10만 명이 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모일 경우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쿄 인근 지자체장들이 올림픽 관계자를 위한 병상을 우선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회를 강행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도박은 용납될 수 없다고 썼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와 충남의 비는 오후 중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는 전남과 경남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다른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시간당 15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늘함이 감도겠고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